대학생이 전화가 와서 엄마가 이상하대요. 되게 다급해 보여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조울증 아니면 조현병이에요. 나가봤더니 엄마랑 같이 있어요. 엄마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비 오는 날이었는데 소리를 막 치기 시작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뭐 설득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차도에 뛰어들어서 이 사람이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저희도 같이 뛰어들어서 환자한테 물리기도 하고 그래서 막 피가 막 이렇게 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경찰 오고 119 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환자분을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그 대학생 딸이 우리한테 어떤 마음으로 전화를 했고 진료실 안에서는 안 하던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답게 이 사람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가치관도 그때 생긴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수치화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뭐 누가 잘 사는 거냐 못 사는 거냐 누가 더 건강하냐 아니냐를 따지기가 객관적으로 똑부러지게 뭘 하기는 쉽지 않은 영역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생긴 대로 문제 없이 살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나의 생긴 대로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이제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게 정신질환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나답지 못하게 살게 되는 게 사실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답게 살기 위한 방법을 찾아드리는 게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뭐 정신병에 의한 거든 기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거든 불안증이 생겨서 그런 거든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나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과. 근데 거기에 그 원인이 나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심리적인 원인이다. 그럼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현병의 정의는 이제 조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현악기의 이제 스트링 튜닝이 이제 그 조화가 깨져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조현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빗대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뇌의 기능이 그냥 어디가 지금 균형이 안 맞아 있는 상태인 거지 그것만 잘 조절하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소지도 많아요. 물론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비유적인 메타포 자체는 그렇게 되고요. 진단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5개가 있어요. 네. 하나가 이제 환각, 망상, 음성 증상, 부적절한 그러니까 disorganized behavior, catatonic behavior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5가지 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2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일단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너무 어렵고 현실 검증력이 깨져 있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해요. 이제 현실 검증력이라고 하는 건 올바른 판단력이 살아 있느냐. 환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없는데 뭔가 감각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환청, 없는 소리가 들리는 거고 환후, 없는 냄새가 맡아지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헛것이 보이는 거고 이런 환각 이게 사실은 없는 건데 있다고 느껴지는 거니까 사실 현실 검증력이 이제 깨져 있다고 볼 수 있고 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이 아닌데 그 거짓된 믿음을 굉장히 공고하게 가지고 있는 건 망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 검증력이 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판단 능력이 얼마만큼 훼손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조현병의 진단 기준은 그냥 네이버만 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의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현실 검증력에 문제가 있는 걸 그래서 사회적 기능이 손상이 되어 있는 거가 가장 그냥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개념적인 접근일 것 같고 진단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건 5가지들이 있습니다. 조현병 같은 경우가 전 인구 얼마 될 것 같으세요? 엄청 많아요. 1%예요. 전 인구의 1%. 이 전 인구 구성원의 이제 1% 정도가 이제 조현병이라고 추정이 되고 저도 이제 작년에 냈던 논문인데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조현병이나 정신병 장애라고 하는 코드를 가지고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가 되느냐. 그럼 그 진단 코드로 처방을 받은 사람들 숫자를 뽑아보면 그 해의 인구 숫자와 비교를 해보면 한 0.7%, 0.8%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조현병 진단을 받고 병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분율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오고 조금이라도 빨리 약물 투여를 받고 치료를 받고 병에 대해 이해를 하고 하면
본인 생활을 살고 학교 다니고 다니던 학교 계속 다니고 졸업 잘하고 복직하고 뭐 취업하고 이러면서 지내실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들을 세우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잘 경험하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을 줄 만한 인프라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꽤나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죠. 정신과 의사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인프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인프라를 연결하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게 이제 뭐 세금대로 들어가 있는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있는데 안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알려드리고 증상은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약으로 조절할 부분은 잘 조절하고. 일례로 가장 드라마틱했던 게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 환자분이 입원해 계셨었어요. 근데 그 환자분이 제가 정신과 하는데 되게 큰 영향을 주신 할머니신데 환자가 입원을 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인턴을 정신과로 갔을 때 말도 잘 못하고 맨날 누워 계시던 환자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이 제가 스토리를 봤더니 자식이 둘이 있는데 남편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쭉 자식 둘 낳고 살다 보니까 남편은 맨날 바람 펴, 술 먹어, 돈도 안 벌어와 정신과 이런 스토리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자식들이 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엄청 집착하고 자식들이 다 되게 잘 됐어요. 근데 이제 막 자식들한테 집착을 했으니까 자식들도 이제 양가 감정이 있는 거죠. 아빠가 속색인 거 알고 엄마도 이렇게 잘 큰 것도 아는데 엄마 때문에 힘들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알고 이제 크다가 이제 이 남편이 암에 걸린 거예요. 이 암에 걸려서 이제 자식들은 그 얘기를 알고 엄마가 들으면 충격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자식들이 이제 아빠가 암에 걸린 걸 아니까 그 입원해 있던 그 할머니가 어느 날 또 남편을 평소처럼 그렇게 평생 살다 보면 애 둘 낳고 살긴 살아서도 남편한테 구박을 매일 할 거 아니에요. 맨날 구박을 하듯이 구박을 또 했더니 자식들이 이제 아빠가 암 환자인 걸 아니까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이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죠. 난 자식이 전부였는데 그 자식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래서 이 할머니가 병이 났어요. 그래서 모두 못하고 이제 막 입원을 하셨는데 그 할머니가 저희가 되게 놀라웠던 게 치료진 회의를 들어갔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 할머니 이렇게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할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저희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저 전공이 하는 건너편 병동에 할아버지랑 만나게 해주고 이 계획을 뭐 며칠 단위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세세하게. 그리고 그때는 누가 같이 가고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그 너무 케어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고 충격을 받았던 그 할머니께서 이제 좋아지는 걸 며칠을 경험을 했죠. 그걸 본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정신과 인턴이 끝나고 그 다음번 턴이 이제 내과 인턴이었어요. 내과 인턴을 돌고 있는데 이제 응급실에서 내려오라고 이제 저희 내과 인턴이니까 내려오라고 응급 환자 있다 그래서 내려갔더니 밑에서 그 치료 방사선과에서 치료를 받던 암 환자가 쓰러졌는데 그 정신과 입원해 있던. 근데 그 한 달 전에 봤던, 한 달도 아니죠. 한 2, 3주 전에 봤던 그 할머니 모습이 아니라 너무너무 멋진 어느 집안의 사모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때깔 좋게 이렇게 탁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 제가 정신과에 입원한 그 며칠로 인해서 저 할머니는 그런 삶을 찾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가족들이 이거를 되게 다뤄나가기 어려웠는데 이걸 다뤄준 거잖아요. 할머님의 마음 상태, 할아버지와의 그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 어떻게 보면 되게 여러 가족이 얽혀있는. 그럼 이 자식 둘도 다 결혼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반개로 치면 몇 명이에요. 몇 명의 삶이 이 한 뭔가 뭉태기를 다룸으로 인해서 뭔가 되게 다 편해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 나니까 너무 매력 있는 과인 것 같다. 이거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운명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정신과 그 인턴을 돌 때 교수님들이 되게 멋있었어요. 교수님들이 다 되게 멋있었었고 되게 의사 같지 않은 의사들이었는데 가장 의사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뭐 이렇게 양복도 제일 안 입고 다니고
다 대학병원 교수들이라고 하면 막 다 수트에 막 이러고 다니시거나 수술복 막 휘날리며 다니시는데 저희 교수님들은 맨날 이렇게 니트에 그냥 따뜻한 이렇게 분위기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셨었고, 그리고 막 가장 의사스럽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 같거든요. 뭐 전문 용어나 막 이런 걸로 쏟아내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항상 짚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 되게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저 능력이 나 되게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전 대학에서 사회정신의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했던 게 뭐냐 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센터장을 한 3년 정도 했거든요. 이제 한 자치구, 종로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한 2년 하고, 그 전부를 관할하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 그러니까 그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 100여 개의 재활시설,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도 1년 정도 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전공의 때는 이제 약 하나 고르는 게 급급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부작용 있나 보고, 증상 있나 없나 보고, 막 거기에 되게 매몰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약 하나 더 쓰고 덜 쓰고 이제 이런 거에 되게 매몰되기 쉬운데,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을 3년간 하면서 든 생각이, 이들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치료는 필요한데 병원에 안 가려고 그래요. 치료는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치료는 필요한데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집에 같이 가는 거예요. 저희 센터 직원하고 저 가서 설득하고 데리고 오고, 뭐 집안에 물 새는 데는 없는지. 파출소에서 한번 연락이 왔어요. 지구대에서 자기네 신고를 열 몇 번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보면 누가 자꾸 자기를 해치려고 그런다 그래서 가봤더니, 뭐 이 사람 얘기는 약간 허황되고 거짓말인 것 같고 못 믿겠고 이런 거예요. 근데도 이제 이 사람은 맨날 신고를 하고 경찰이 나를 안 도와준다 그러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런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이 사람은 조현병 환자예요. 망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를 문 밖으로 나와서 병원에 가기까지 한 2달간 투자한 것 같아요.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할 때 저희 센터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 그 수기 공모전에도 막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치료받으러 가고 나중에 취직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지내기까지 한 반년 걸렸나요? 반년 이상, 거의 1년 걸렸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약 하나 더 쓰고 안 쓰고, 진료실에 안 오면 말지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센터 또 뭐 어떤 일도 있었냐면, 하루는 대학생이 전화가 와서 엄마가 이상하대요. 와달라 그래서 저희가 봤더니 되게 다급해 보여가지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조울증 아니면 조현병이에요. 근데 이 딸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저희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다급한 전화가 와서 이 사람한테 나가봤더니 엄마랑 같이 있어요. 엄마랑 같이 있는데 엄마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다가갔더니 이제 이 사람은 망상에 차 있으니까 저희를 이제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대학로 앞에 그 이화사거리라고 있거든요. 이화사거리에서 이제 비 오는 날이었는데 소리를 막 치기 시작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사람들이 모이죠. 막 그러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사람을 안전하게 입원 치료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뭐 설득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차도에 뛰어들어서, 이 사람이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저희도 같이 뛰어들어서 환자를 막 붙잡고, 그런 과정에서 좀 환자한테 물리기도 하고, 그래서 막 피가 막 이렇게 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경찰 오고 119 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환자분을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이런 걸 보면 그 대학생 딸이 우리한테 어떤 마음으로 전화를 했고, 이 사람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입원을 하러 가고, 어떤 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고, 퇴원하고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거에 대한 고민이 진료실 안에서는 안 하던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 사람답게 이 사람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가치관도 그때 생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도, 이 사람 삶은 어떨까?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퇴원하면 괜찮을까? 지금 증상 있는 거 없는 거 말고 퇴원하면 남편이랑 괜찮겠어? 이 사람 직장 돌아가면 어떤 마음일까? 그러면 6개월 뒤에 이 사람 병원 계속 다닐 것 같아? 만약에 병원을 안 다닌다 치면 그때 생기는 허들은 뭘 것 같아? 그런 고민을 하자는 거죠. 이 사람 삶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자고 전공의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인생에서 잘한 거 3개 꼽으라고 하면 와이프랑 결혼한 거, 임상 강사 했던 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임상 강사 한 거, 그다음 정신과 한 거거든. 좋아요. 그냥 제 라이프가 좋아요. 네. 너무 일에 매몰돼서 사는 시기도 물론 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강북삼성병원이라는 좋은 병원에 근무를 하기까지 그럼 저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저도 경쟁력을 위해서 저를 갈아넣던 시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을 텐데 균형이라는 걸 너무 잃어버렸죠. 일과 가정과 내 또 고유의 나만의 삶의 영역 이런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시기가 좀 있었고 그때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새는 일주일에 3번씩 운동도 하려고 하고요.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하려고 그렇고 와이프죠 와이프. 여자친구 같은 와이프랑 데이트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물론 그러니까 거창한 데이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서 뭐 30분 1시간 얼굴 보고 얘기하는 시간이라도 꼭 가지려고 하고 주말엔 또 애들하고 놀고요. 근데 이제 제일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거나 할 때 제일 얘기하는 게 일하면서 놀 생각하고 놀면서 일할 생각하는 게 제일 바보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 일거리 이만큼 가져가가지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막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막 스트레스만 받고 이제 오는 거.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30분, 1시간이라도 더 깔끔하게 잤으면 회사 가서 다음날 능률이라도 오를 텐데 어제 그렇게 집에 가서 일도 했는데 뭐 진도는 안 나가 있고 이런 거면 다음날 더 스트레스 받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균형을 맞추고 지낼 수 있는 그 균형감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단적으로 딱 얘기하면 스마트하게 잘 쉬어야 된다. 스마트함이라고 하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쉴 때 쉬어라.